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네 번째 이동통신사에 스테이지X가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기지국 설치와 코어망 구축 등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시공사 GS건설이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GS건설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연초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도 추세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대표 인터넷 은행인 K뱅크와 토스뱅크가 상장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두 기업의 상장 주관사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국내 네 번째 이동통신사에 스테이지X가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기지국 설치와 코어망 구축 등 인프라 투자에 우선 힘쓸 것이란 계획을 내놨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G 28GHz 주파수 대역 경매에서 스테이지X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낙찰 금액만 4,301억 원. 기존 국내 통신 3사의 낙찰가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했고 이 경매엔 스테이지X와 마이모바일, 세종텔레콤 등 3개 사업자가 참여했습니다. 일찍이 경매를 포기한 세종텔레콤을 제외한 양사는 5일간 진행된 다중 라운드 오름 입찰 50라운드까지 모두 포기하지 않았고 이후 밀봉 입찰에서 스테이지X가 더 높은 금액을 써내 주파수를 품었습니다. 정부는 통신사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제4 이동통신사 도입을 진행해왔지만 사업 비용이 높아 추진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경쟁 가격을 742억 원으로 기지국 구축수도 6,000대로 크게 낮춰 사업자 선정에 나선 겁니다. 경쟁 과열로 낙찰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기지국 구축 비용도 2천억 원의 높은 수준으로 추산돼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만 스테이지X 측은 이런 우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미 알려진 금액대로 투자 유치는 가능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이지X는 자금 지원 목적의 재무적 투자자로 신한투자증권이 참여해 약 8천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테이지X는 앞으로 3년간 90개의 핫스팟에 6천여 개 이상의 무선기지국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코어망과 기존 통신 3사 네트워크를 이용한 로밍을 통해 전국을 커버하는 5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과 사업 시기 등에 대해 스테이지X 관계자는 다음 주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GS건설은 시공사의 소명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하도급사인 상하건설, 아세아 종합건설 등 5개 건설 사업자의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어제 내린 품질시험 불성실 혐의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을 합치면 총 9개월입니다. 이에 더해 서울시가 4달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하면 영업정지 기간은 10개월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GS건설은 해당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가 금지됩니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던 사업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에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청문 절차를 거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음에도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GS건설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처분 결과는 늦어질 전망입니다. 실제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1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은 HDC 현대산업개발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실 시공 혐의로 내려진 8개월 영업정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고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영업정지는 과징금 납부로 대체돼 2년 6개월째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토목, 건축, 조경에만 해당돼 플랜트와 해외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GS건설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인 만큼 영업정지 기간 동안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사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올해 목표로 내놓은 매출 13조 5천억 원과 신규 수주 13조 3천억 원 목표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연초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기대했던 3월 미국 금리 인하 신호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2월 국내 증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1월에 이어 2월 국내 증시의 약세장이 전망됩니다. 지난 1월 코스피 지수는 5%가 넘게 빠졌고 코스닥 지수는 800선이 붕괴되며 7%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는 2월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2,400선에서 2,600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월 증시 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지만 박스권을 벗어나긴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대신 증권은 단기간에 추세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통화정책 기대 정상화와 중국 경기 불확실성 지속, 4분기 실적 쇼크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증권은 연초 한국 증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각국의 통화정책의 윤곽이 잡히는 봄에는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종목별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는 조언입니다. 증권가는 1월에서 2월 조정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입을 모읍니다. 키움증권은 2월에도 방향성 탐색 구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며 그 안에서 개별 업종 이슈에 따라 로테이션 장세를 전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화두인 저PBR 종목에 대해선 선별적인 접근을 조언했습니다. 대신증권은 PBR이 1배 미만이고 시가총액이 8조 이상인 기업 중 현금성 자산과 부채 총계 등을 기준으로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신증권은 하나금융제조와 현대차, LG 등을 주목했습니다. 한편 간밤 미국 연준은 1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3월은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대표 인터넷 뱅크 K뱅크와 토스뱅크가 상장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기업 공개 IPO 대우로 꼽히는 두 기업의 상장 주관사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가 IPO를 위한 상장 주관사 선정이 임박하면서 어느 증권사가 주관사로 선정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기업 가치는 20조 원에 달해 IPO 시장의 대어로 꼽힙니다. 오랜만에 있는 초대형 규모의 기업 공개 소식에 국내 증권사들은
비바 리퍼블리카의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해 열띤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는 당초 지난달 중 상장사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는 주관사를 찾기 위해 선정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실적 면에서 아직까진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적자폭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기업 공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비바 리퍼블리카의 두 핵심 회사인 토스뱅크와 토스증권이 지난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출범 2년 만인 작년 3분기 8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같은 기간 토스증권도 35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카카오뱅크 기업 공개의 주관사였던 KB증권은 당시 57억 원의 수익을 냈고 카카오페이 공동주관사였던 삼성증권은 32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장 주관사로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으로 늦어도 내일 중 상장 주관사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상장 철회에 고배를 마셨던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기업 공개를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증시 부진으로 IPO 시장이 크게 위축돼 자본시장에서 K뱅크가 원했던 기업 가치 7조 원에 훨씬 못 미치는 4조 원가량을 예상하면서 상장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IPO 시장 상황이 괜찮아졌다는 판단에 상장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연이은 조단위 인터넷 뱅크 기업의 상장에 증권업계는 상장 주관사가 되기 위해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자 이 사업 전략을 수정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면서 전동화 전환도 다소 주춤해진 모습인데요. 상황이 이렇자 더 이상 하이브리드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일부 자동차 회사는 다시 이 모델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너럴 모터스 하이브리드 차 재출시 발표가 지금 분위기를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전기차 판매가 주춤한 반면 하이브리드를 찾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GM은 현지 시간 30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을 북미 시장에 재출시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기존엔 북미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내놓지 않겠다는 전략을 과감히 튼 겁니다. 이날 메리바라 CEO는 엔진과 배터리를 병행하는 배터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엄격해지는 연방의 연비 규정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에 이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GM은 2010년대 쉐보레 볼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출시했었는데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2019년 초에 생산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외에 어떤 기업들이 지금 하이브리드 차 차량을 새로 좀 전략을 짜고 있습니까? 네, 사실 다수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포드는 향후 5년 내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이 4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을 줄이고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토요타는 이미 시장 상황에 따라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등 포트폴리오를 골고루 갖추고 각 시장 특성에 맞춰서 전략 차종에 집중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총 342만 대의 하이브리드 차를 판매했는데요. 이는 내연기관차 판매량이 367만 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동화가 상대적으로 느린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차를 통해 전동화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동화 전환 전략에 이미 포함시켰는데요. 올해 하이브리드 판매량을 48만 대까지 끌어올리고 전체 매출의 11%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연간 하이브리드 성장률을 28%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게 이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좀 실제로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팔린 하이브리드 차는 120만 대 정도 되는데요. 전년과 비교해서 65%나 증가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같은 기간 팔린 신차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의 비중이 25.8%로 전년 대비 커졌습니다. 중국에서도 올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성장률 전망치가 24.8%로 전기차 성장률 전망을 앞질렀습니다. 국내 시장도 분위기는 비슷했는데요.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브리드 차 판매는 39만 대가량 됐습니다. 전년보다 4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동화 흐름은 좀 맞아 보이는데 좀 너무 서둘렀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동화 전환이 생각보다 더딘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장 전기차의 선택을 꺼리는 이유로는 인프라 부족이 꼽힙니다. 급속 충전 시설이 부족하고 완충 시설은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돼 있긴 하지만 수도 적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다른 차가 충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주행거리가 짧은 것도 기피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방이나 장거리 운행을 하려면 중간에 충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국 200여 곳 휴게소에서 이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싼 차량 가격도 구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인데요.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사기 힘들 정도의 초기 비용이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여기에 화재 등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들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어 안정 정책과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3월 국내 금융지주의 사회이사들 임기가 대거 만료됩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지주 사회이사를 향해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개혁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사회이사 교체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인 KB금융과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의 사회이사 80% 가까이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됩니다. 또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등 지방 금융지주까지 넓히면 전체 사회이사 57명 가운데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38명, 전체 67%입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KB금융지주입니다. KB금융지주 전체 사회이사 7명 가운데 김경호 이사회 의장과 권선주, 오규택, 최재형 이사 등 전체 4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특히 김경호 의장은 5년 임기를 모두 채워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1명 이상의 사회이사를 새로 선출해야 합니다. 현재 비은행 인수합병 분야 전략통으로 알려진 양종희 회장 체제에서 맞이하는 첫 사회이사진 교체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KB금융 사회이사 교체와 관련해 내부와 외부 목소리도 적지 않아 셈법이 복잡합니다. KB금융지주 노조는 2017년부터 줄곧 노조이사 추천제 요구와 함께 사회이사 후보를 추천했지만 선임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노조가 그동안 사회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낙하산 인사 등을 문제로 제기해온 만큼 이번에도 구성원 설득이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사회이사에 대한 날선 목소리가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느냐 고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사회이사에서의 독립성 강화를 강력하게 주문해왔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회이사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 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사실상 거수기 사회이사라고 비판한 겁니다. 금융당국의 사회이사 개혁 주문 후 첫 이사진 교체 시기를 맞이한 KB금융의 행보에 따라 다른 금융지주사들의 사회이사 선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지주별로 살펴보면 오는 3월에만 KB금융 4명, 신한금융 9명 전원, 하나금융 6명, 우리금융 4명, NH농협금융은 4명의 사회이사 임기가 만료됩니다. KB금융을 제외한 금융권에서는 사회이사 임기는 상법상 최대 6년입니다. 그동안 사회이사들이 대부분 연임했지만 뚜렷한 견제 역할을 해오지 못했던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개혁 목소리가 있는 만큼 변화의 폭이 예상보다 클 가능성도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연이자가 무려 4,000%에 달하는 불법 사채 뉴스들 자주 접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피해를 입고도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만 무효로 인정돼 원금과 연 20%의 이자는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법조계는 이런 행위 자체를 문제라고 보고 법률 지원을 시작했는데 다음 달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21살 여성 A씨는 사채에 발을 들였다가 불법 추심의 늪에 빠졌습니다. A씨는 30만 원을 빌리고 50만 원을 갚는 형식으로 700만 원 이상을 이미 상환했지만 사채업자는 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계속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비웃듯 무려 3,450%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았습니다. 업자는 이 과정에서 A씨의 가족에게 연락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더 이상 돈을 융통할 수 없게 되자 업자는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금전을 추가로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수집해 유포하거나 추심에 이용하는 악질적인 방식은 최근 사채업자들 사이에서 보이는 수법입니다. 문제는 이후입니다. 사채업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대부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며 A씨에게 되레 원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만 무효로 규정합니다. 즉 원금 무효 조항이 없는 건데 불법 사채업자는 이 조항을 잘 알고 큰 소리를 냈던 겁니다. 금융당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이 같은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소송을 지원했는데 약탈적 대부 계약 자체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계약 무효화 소송을 냈고 이르면 다음 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금융당국과 법률공단은 계약 무효화를 위해서는 판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승소를 위한 재판을 준비해왔습니다. 서민들 몇십만 원 대출에 대해서 몇천 프로 이자를 붙이는 건데 사실 좀 범죄 질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이런 불법 대부업자들의 대출 관행에 정정 올리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계약 자체가 날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용자도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업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뷰티 대기업들은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보였지만 중소 화장품 인디 브랜드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취향을 다양하게 반영한 상품이 경쟁력을 얻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이들의 화장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기업들까지 높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중소 화장품 인디 브랜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인디 브랜드들의 화장품이 가격은 저렴하고 품질까지 좋다는 입소문 덕분입니다. 예전에는 TV 광고가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구매 의향이 생기도록 했다면 요즘은 유튜브나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사용 경험을 친근하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인디 브랜드들은 큰 마케팅 예산이 없더라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인디 브랜드들이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소량 생산하면서 여러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내놓은 것도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K-팝 아이돌의 다양한 색조 화장도 글로벌 시장 인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인디 브랜드가 호황을 누리자 이들의 의뢰를 받아 화장품을 생산하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ODM, OEM사도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며 큰 수혜를 얻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맥스의 예상 매출은 약 1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1,2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콜마는 매출 약 2조 원, 영업이익은 1,3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맥스는 지난달 29일 약 8,600평 규모의 색조 화장품 전용 공장을 완공해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맥스는 이 공장에서 연간 1억 3천만 개의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콜마 역시 올해 세종시에 기초 색조 화장품 공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밝혔는데요. 지난해 수주가 급증함에 따라 시장 변화에 맞춰 공장 설립에 대한 당초 계획을 여러 각도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